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왔다 눌러앉은 임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간식을 먹고 시작을 해가지고 힘이 넘치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플립러닝입니다. 네, 발음이 중요한데요. 플립드 러닝. 네. 그냥 플립 러닝이라고 하시죠. 네. 그쵸. 네. 플립러닝이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많이 하고 원어로 얘기를 하자면 플립트 러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거꾸로 수업, 거꾸로 교실, 거꾸로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플립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교수님들은 플립드라고 꼭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네, 교수님들도 있죠. 그래서 검색하려고 하면 세 가지 다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쵸. 거꾸로 뭐 학습, 거꾸로 교실 막. 맞아요. 네, 그리고 역전학습, 반전학습 이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역전학습도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용어는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일단 개념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립 러닝은 이 플립이라는 뜻에서 바로 알 수가 있듯이 평소에 우리가 알아오던 그런 수업이랑은 좀 뒤바뀐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하던 것은 뭐 그냥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수업에 들어간 다음에 무언가 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간단히 말해서 플립 러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업에서 일어났던 학습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먼저 동영상 강의 같은 거를 보고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습득하고 온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 협력 학습을 한다든지 뭔가 심화된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플립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플립 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라는 거를 좀 살펴보면 맨 처음에 플립드 클래스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게 공대 교수이신 베이커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 자료를 먼저 온라인에 올려두고 학생들한테 이제 미리 공부하고 와 이렇게 했더니 수업의 어떤 참여도가 더 늘어났다라는 경험에서 이제 플립드 클래스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지금 같은 형태의 플립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하게 플립 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립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과학 선생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버그만이라는 선생님과 샘스라는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플립 러닝을 시도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그 2000년 한 중후반 정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수업 시간은 그냥 전통적으로 수업을 하면 사실은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모가 많이 작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십 명의 학생들을 이제 동시에 가르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그 두 명의 과학 선생님이 처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동부 학생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운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하느라고 수업 시간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돼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다른 남은 시간에 강의 동영상을 보고 오면 이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거를 다른 보통 학생들한테도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플립 러닝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립 러닝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2015년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거꾸로 교실의 마법 1000개의 교실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 영상을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플립러닝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대학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K-12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여담인데요.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PD님이 정찬필 PD님이라는 분인데 그 이후에 그게 너무 많이 뜨고 또 이분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 결국 또 새로운 직업을 찾으셨더라고요.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곳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러시구나. 이 플립러닝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사실 있는데요. 플립러닝을 하려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식으로의 그 학습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기억을 많이 하는가 혹은 적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피라미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해왔던 강의식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일 때는 평균적인 기억률이 5% 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한 10% 정도가 내가 읽었을 때 그리고 20% 정도는 내가 듣고 보기 했을 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수동적인 학습 방법일 경우에 평균적인 기억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집단 토의를 하거나 내가 실제로 연습을 해보거나 혹은 친구들이랑 서로 가르쳐 본 경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즉 참여적인 학습 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평균 기억률이 50, 75, 90%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학습 피라미드에서 말하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토의랑 토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단 토의가 이제 50% 정도고 오히려 90% 정도를 하는 게 말로 설명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미 내 안에서 다 그거를 조직화해서 내 거로 만든 뒤에 내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해보는 거.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의 그 학습 피라미드 밑단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 중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결말부터 얘기하면 의대를 갔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친구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말해보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친구 사실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어렴풋한 그런 상태랑 내가 설명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상태는 사실 되게 다르거든요. 그 이해의 수준이라든지 뭐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하다가 내 생각에 어디가 비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는 이거를 바깥으로 꺼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런 부분도 좀 서로 가르치는 이런 형태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여기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더 추가적으로 뭐 조사도 해야 되고 더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저도 이제 강의할 때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나는 교육공학 이만큼 오래 공부했는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피라미드는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 내에 이런 수동적인 학습 방법으로 하는 전통적인 수업만 가지고서는 학습 효과가 낮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집단 토의라든지 연습이라든지 서로 가르치기라든지 이런 형태를 시도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 시간에 활동적인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그 전에 해오도록 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플립러닝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혹시 플립러닝에 교수자가 된 적이 있거나 혹은 플립러닝에 내가 학습자가 돼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강의를 할 때 플립러닝을 조금 써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는 않고요. 15주차 강의를 이제 주로 하는데 15주차 중에 한 2주 정도? 뭐 적으면 한 주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플립러닝을 활용하는 이유,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이런 학습 효과라든지 수업 시간 내에 활동 같은 걸 하기 위해서도 물론 당연히 그게 이제 기본이지만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플립러닝을 적용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팀 과제를 내주게 되잖아요. 근데 팀 과제를 이렇게 과제만 딱 던져주고 과제 알아서 너네들 팀 모여서 팀 과제 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되게 그 학생들이 모호함을 많이 겪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모호함도 많이 갖기도 하고 가장 팀 프로젝트에 불만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라이더가 생긴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팀 프로젝트의 큰 윤곽을 잡는 과정을 수업 시간 내에 하려고 제가 플립러닝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팀을 짜서 팀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프리라이더도 없고 당연히 그리고 학생들이 그때그때 의문 나는 사항들을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저 또한 내가 과제에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학생들이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퍼실리테이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에서 저는 플립러닝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강의에서 플립러닝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 거의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좀 다른 학습자였을 때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플립러닝에서 학습자로서 있었을 때가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학습자 입장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가 아까 전에 뭐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교수자나 학습자가 이런 것에 있어서 열려 있지 않으면 사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이 플립러닝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친한 친구고 특별히 나는 얘랑 더 친한데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나는 친한 친구로서 제 의견을 지지해줘야 되는 문화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쟤랑 이 집단 안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내가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가 제시하는 거가 싸워서 하는 건가? 맞아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위기로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교수자가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도하고 막 가르치기보다 그래서 너가 공부해 온 거에서 너는 어떤 걸 느꼈니? 그래서 공부했더니 거기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니? 뭐 이런 식의 질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토론과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도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모두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있었던 모든 학습자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에 되게 긴장감이 너무 흐르고 그리고 이제 뭐 교수자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걸 미리 공부해 왔는데 거기에 누가 이런 3요소를 얘기했는데 그 3요소가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이 지금 얘기한 거에서 이런 지점은 내가 이해한 거랑 다른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 없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론하게 만들고 토의하게 만들고 공부해온 거에 대해서 발언하게 만드는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긴장감이 맴돌고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어도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진짜로 한 학기 내내 하게 되면 마지막 때쯤에 가서는 이 분위기가 많이 풀어지고 좀 자연스러워지고 우리가 좀 친해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업에서 정말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사실 2배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만큼의 노력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저도 이렇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싫다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랑 어떤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팀별로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제가 뭐였냐면 그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좋은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고 혹은 나빴던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이야기를 하는 거 듣고 있었는데 어떤 팀에서 이제 좋았던 수업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 플립러닝을 경험을 했는데 이 플립러닝이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듣고 다른 팀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플립러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플립러닝 얘기가 좋은 수업의 사례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닌데요. 저희는 최악의 수업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팀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너네 팀 옆에 팀이랑 같이 뭉쳐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차이는 그 플립러닝이 좋았다라고 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활동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습 양이 학습자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 수준으로 잘 운영을 한 사례였고요. 반면에 최악이었다라고 한 사례는 학습량이 그냥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원래 그거를 그대로 하면서 플러스 내가 자습해야 될 분량만 2배로 늘어난 거죠. 심지어 그거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또 사실 되게 버거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플립러닝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플립러닝이 잘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결국은 그냥 플립러닝이 아닌 수업과 같은 거죠. 학습자의 수준이나 학습자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됐어요.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수업 모형, 학습 모형도 그렇겠지만 플립러닝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설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와의 협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모형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수업 자료를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잘 반영한 수업 활동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도 미리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학생들이 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2배가 되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의 수업은 교실에 오지 않고도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던가 동영상은 한 20분을 봤더라도 1시간 수업 시수로 인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학교와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좀 협력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플립러닝이 정말 굉장히 좋지만 잘 설계돼야 하는 그런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학교 얘기해도 되겠죠? 기사에 나온 거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신입생 전원이 수강해야 되는 어떤 교양 과목인 것 같아요. 자유, 정의, 진리라는 제목을 가진 이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교생이 다 듣는 수업인데 이걸 플립러닝으로 운영을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내가 진짜 이런 수업 시간에서 이런 주제, 어떤 심도 깊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거야말로 내가 대학에서
배울 거라고 기대했던 수업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정말로 입시 공부하듯이 지식을 전달받고 문제를 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토론하고 내가 실제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학생들에게 또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필립 러닝 성공 사례 얘기하다가 이제 급 생각이 났는데 제가 2015년도에 미국의 ARA라는 학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ARA 학회는 뭐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 관련된 학회고,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뭐 교육공학뿐만 아니라 뭐 교육 철학, 뭐 심리학, 뭐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학회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호텔을 3개를 써요. 컨퍼런스가 메리어트 호텔 하나, 그다음에 뭐 하얏트 호텔 하나, 막 그런 식으로 호텔 3개를 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학회였고, 근데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이벤트가 그 각자의 논문을 발표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경연대회 같은 거를 하는 게 있었어요. 다들 좀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연구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구경을 갔는데, 그 플로리다의 어떤 수학 교사로 계셨던 분의 이제 자기 필립 러닝의 성공 사례를 이제 연구로 이제 만든 거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그거를 스피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구의 정확한 내용은 저도 이제 시간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그 플로리다 그쪽 지역이 되게 흑인들이 많고 굉장히 일부만 되게 굉장히 잘 살고 나머지는 좀 그런 환경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의 한 공립 학교였던 것 같고, 거기에서 애들이 이제 수학 수업이니까 전혀 수업을 듣질 않고 뭐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있거나 자고 있거나 뒤에서 뛰고 있거나 막 이랬던 거죠. 근데 뛰고 있기까지. 그쵸. 이제 막 엉망이 이제 그냥 아예 수업을 무시를 하는 그런 행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필립 러닝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필립 러닝을 했는데 애들이 완전 바뀐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완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몰입을 해서 하고, 필립 러닝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아이들한테 뭐 아까 수업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리 그 내용을 자기가 공부해서 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 환경이 완전 바뀌고 그 교실 하나가 아예 학교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막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막 감격해가지고 지금 저도 막 또 울컥하는데 거의 이제 눈물을 막 흘리는 정도가 이제 된 거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선 막 다들 막 기립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만 해도 필립 러닝이 한창 이제 시도가 됐는데 막 그렇게 많이 활용되진 않았거든요. 결국은 그분이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레모니로 그 스피치를 또 하는데 아무튼 막 난리가 났었던. 예. 엄청 그거의 그 정말 주옥 같은 스피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 아니 근데 그 KBS 다큐멘터리에도 사실 되게 비슷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학생들이 원래 되게 막 자고 참여 안 하고 이랬던 학생들이 굉장히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뭐 이랬던 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필립 러닝을 또 실제로 시켜보면 항상 하나의 문제가 있죠. 안 해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이신 것 같아요. 필립 러닝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상을 제공을 해가지고, 뭐 영상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거 제공해가지고 수업 시간 전에 보고 와라고 했는데 안 보고 오면 어쩌지? 이게 사실은 교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고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실제로 안 보고 오는 애들이 정말 많대요. 네.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저한테 질문할 때도 있지요. 보고 왔으면 안 할 질문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필립 러닝을 설계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을 위한 워크숍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필립 러닝 굉장히 많이 설계해본 분이 오셔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는데, 교수님들이 그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애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를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때 그분의 답변이 사실 잊혀지지 않는 게, 여러분 사실 그냥 우리 보통
수업을 그냥 원래 하던 것처럼 해도 30%는 그냥 자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긴 하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일단은 플립러닝에서 이제 좀 수업 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업이라던가 자료를 읽어오게 할 것인가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가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핵심은 수업 전 학습이 좀 재밌게 느껴져야 학생들이 결국에 좀 그런 자료를 봐오고 공부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수업 전 학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수업 시작할 때 미리 공부해온 것을 확인하는 퀴즈를 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적절한 강제력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시험처럼 돼버리면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요즘에 어플 좀 이런 앱스토어를 가보시면 뭐 핑퐁, 뭐 소크라티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제가 들어갔던 수업에서 핑퐁을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 핑퐁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핑퐁을 정말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게 각자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패드 뭐 어디서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뭔가 교수자가 그 자리에서 퀴즈를 내면 그냥 뭐 나는 뭐 1번이다, 2번이다 이런 걸 선택을 하게 하거나 OX다를 그냥 간단히 그냥 손만 대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갑자기 막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누가 몇 명이 이걸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기분으로 퀴즈를 또 낼 수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소개해도 되나요? 네네. 그 소크라티브랑 핑퐁 많이 쓰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많이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훗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KAHOOT 카훗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저도 소크라티브, 핑퐁, 카훗 다 써봤는데 카훗이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훨씬 더 게임 같아요. 카훗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핑퐁이랑 소크라티브는 되게 학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되게 실시간 상호작용을 하는 느낌은 있지만 카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훨씬 더 게임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순위 변동도 보여주고요.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게임하는 기분으로 이제 경쟁적으로 막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어요. 빨리 선택할수록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몰입하고 집중하고 약간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훗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수업 전 자료에 대해서 제가 동기부여라고 얘기해놓고 숙제를 자꾸 내는 것 같은데 수업 전 학습 자료를 보고 굉장히 간단한 숙제를 하나 내주는 거예요. 도전적인,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뭔지 하나만 좀 만들어 오도록 해라라고 하면 사실 뭐 3개, 4개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 만들어 와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이들이 좀 반강제적으로라도 수업 전 자료를 오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된다고 하고요. 또 비슷한 방법으로 뭐 수업 자료를 미리 읽고 좀 요약을 해오도록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 조금 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수업 자료를 2개를 올리는 거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틀린 것들이 약간 섞여 있는 것들을 올려서 틀린 게 어디인지 찾아오게 해라라는 것도 이제 숙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인지적인 챌린지를 주는 방법이네요. 근데 제가 참여했었던 그 플립러닝 수업에서는 방금 말한 것 같이 뭐 이렇게 퀴즈를 내거나 혹은 뭐 질문을 하나 만들어 오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무슨 어떤 과제처럼 시키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토론과 토의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막 스트레스 받았다고 했냐면 예를 들면 장지은 학생 거기에 나왔던 누가 말한 3가지는 뭐였죠? 이렇게 그러면 언제 찝혀서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거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들었던 플립러닝은 아니었고 이제 제가 따로 뭐 어떤 배우러 뭐를 갔더니 플립러닝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플립러닝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어떻게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수업을
사실 우리가 모두가 그렇잖아요. 처음엔 열심히 참여하다가 나중이 되면 점점 힘들어지면서 수업 전 학습 잘 안 하고 가게 되고, 근데 이제 플립 러닝에서는 사실 그걸 안 해가면 그냥 안 해간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해간 것 때문에 수업 1시간 내내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라서 이제 기존의 수업 같은 경우엔 사실 내가 이 수업에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건 내가 그냥 약간 내가 바보 같기 때문이고 내가 그냥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이 됐다면, 플립 러닝에서는 내가 수업 전 학습 자료를 안 읽어와서 그래 라는 원인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번엔 꼭 읽어가게 되고 좀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플립 러닝이 또 사실 K-12에서 제일 또 그 많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학생들이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수업 시간에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겹고,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 속도가 맞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먼저 학습을 해오게 하면 사실은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시간을 더 투자해서 다시 한번 돌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사실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사실 플립 러닝 운영을 한 다음에 이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올라오는 항목 중에 하나가 강의 자료를 다시 볼 수 있어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원할 때 다시 볼 수 있기도 하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도 어려운 부분을 되돌려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다뤘었잖아요. 저희가 이 다음 에피소드를 정할 때도 항상 그전 에피와의 연결성을 고민을 하면서 사실 정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플립 러닝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플립 러닝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플립 러닝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식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2가지 차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전에 영상을 봐야 되는 거를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어떤 다양한 리소스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 이 2가지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내가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촬영해야 되고 뭐 편집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기존의 학습 목표에 딱 맞는 그런 자료들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그 K-12에서는 디딤 영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디딤 영상. 그래서 디딤 영상을 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뭐 협력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는데, 수업 중에 활동들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학습 기록 같은 게 또 전자적으로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데이터로, 좋은 데이터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안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 좋은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아니, 그 대학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요즘 플립 러닝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들이 플립 러닝을 시키면 교수가 수업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피드백이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플립 러닝으로 수업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배로 막 이렇게 너무 힘이 들게, 학습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뭐 한 번은 영상을 대체해서 수업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영상에 그 교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수가 절반을 수업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교수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그 토의와 토론이 잘 일어나게 이 패실리테이팅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히려 강의보다도 더 힘든 일인데, 어쨌든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이걸 강의를
교수자는 뭐 하는 거야? 왜 교수가 와서 왜 강의를 안 해? 뭐 영상도 다 자기가 찍은 영상도 아니고 와가지고 말은 우리한테 다 시키고 자기는 말도 안 하고 저 교수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필립러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얘기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너무나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하고 학습자한테 권한을 이제 다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럼 선생님 뭐 하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업에서 내가 막 이렇게 활동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그래서 나 뭘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 모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그런 다양한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고 나면 그걸 교수자가 좀 잘 랩업 해주는,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든지 핵심을 좀 다시 짚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런 학습자 중심의 학습 경험들을 좀 많이 쌓이다 보면 조금 인식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이 플립러닝을 하고 나서 좀 안 좋게 생각했었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내가 다른 애들이랑 토론을 하는데 분명히 제 얘기가 틀린 것 같아. 근데 아무도 틀렸다고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되게 쓸데없는 소리인데 저건 정말 쓸데없는 소리야. 이 주제를 벗어난 소리야. 듣고 있기 싫은 거예요. 그걸 듣는데 시간을 낭비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교수자가 정말 제대로 스트럭처된 정말 핵심적인 정보를 딱 전달받고 싶은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틀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걸 나는 아는데, 나는 똑똑해. 나는 분명히 얘네가 지금 틀린 얘기를 1시간째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 1시간을 틀린 얘기하는데 쓰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플립러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나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제어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속에서 또 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정보와 아이디어로부터 연결짓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가능성 같은 것이 오히려 그런 데서 열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누군가는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이 싫고 더 핵심적이고 더 고급 정보를 그 시간에 얻고 싶은 거죠. 교수자로부터.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런 인식이 아직 강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가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가장 전문가인 교수자에게 강의를 듣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학습자 역량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키워지고, 사실 그런 것도 학습의 목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목표에 따라서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교육과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플립 러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능력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근데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길러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플립 러닝을 통해서 이제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수업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를 방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게요. 교육계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모을까요?